바이든표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1,400조가 돈이 나와요. 와, 시원시원하게 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400조면 막 어마어마해야 되는데, 뭐,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좀 쓰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인프라 예산안이 그 오랫동안 진통 끝에 드디어 통과가 됐고, 바이든은 굉장히 지금 기뻤죠. 왜냐면 지금 저번에 저쪽 한쪽에 선거에서 좀 패했잖아요. 그런데 딱 요럴 때, 아, 이제 회생이 됐다. 드디어 내가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동안 1,400조가 인프라 개선에 쓰일 겁니다. 연간 300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사회복지 법안 2,000조 원짜리 이거는 이날 처리가 못 됐어요. 그래도 이것도 곧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남기게 됐습니다. 결국은 합쳐서 3,400조가 5년 동안 나눠서 돈이 풀릴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미국의 경기 재개에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노후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큰 돈을 투입했는데 이게 고용을 올리기 위한 거라는 거거든요. 우리말로 말하면 뭐 바이든표 뉴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실업은 최저치를 향해 가고 있고요. 반면에 고용이 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업,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일을 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은퇴자도 많이 늘었고 근로의욕이 꺾인 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금이 지금 빠르게 치솟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뉴딜 정책까지 부어버리니까 더 임금이 치솟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번에 있었던 뉴딜과 다른 거죠.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던 뉴딜인 거고 지금은 일하기 싫어요, 좀 쉬고 싶어요 하는데 일자리가 나오는 뉴딜이라 아마도 근로자들이 별로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임금만 더 올라가는 걸 만들 것이다. 인플레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 그럼 바이든표 뉴딜 정책의 목표는 무엇이냐를 봤을 때 이민자 개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가 쫓아냈었던 이민자들이었었는데 다시 바이든이 어루만지면서 트럼프를 약간 매기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 고용이 안 늡니다. 그리고 임금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민 완화 정책을 써서 인플레를 좀 잠재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플레이션 우려 문제가 좀 더 더해지고 있어요.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했죠. 11월, 12월에 각 매달 150억 달러씩 채권 사주는 액수를 줄이겠다라고 했어요. 채권 사주는 걸 줄인다는 거는 말 그대로 유동성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 공급량을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인프라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연간 300조, 한마디로 월 25조의 유동성이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직접 뿌려주는 효과니까 경제적으로 효과는 더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후에 통과될 사회복지 예산까지 투입되면 연간 400조, 월 35조의 유동성이 또 공급이 되는 겁니다. 합쳐서 월 60조의 유동성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면 그동안 연준이 채권 사줬던 게 매달 118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반 정도 되는 게 유동성으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테이퍼링이 완벽히 종료됐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5년 동안 돈이 공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잦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고용, 소비, 물가가 다 좋아질 거라 봐요. 저는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되면 경기는 좋아질 거라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플레가 활활 타오르겠죠. 이제 이거 어떻게 금리 인상에서 빨리 막아야 되겠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내년 상반기 뉴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 이 구간까지는 경기가 급격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뭐 주식도 좋을 거고 부동산도 좋을 거고 코인도 좋을 거고 다 좋아지는 시즌이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원래 경기 예측은 진짜 무의미하긴 해요. 정말 다 틀리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을 언제 하냐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즉시 내년 6월부터 바로 하겠다라고 이제 많이 보고 있어요. 월가에서. 그리고 3개월 단위로 할 것이다. 6월, 9월, 12월 3개월마다 빠르게 할 것이다. 왜? 지금 경기가 너무 좋은 상태에서 돈이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이걸 잠재우려면 금리 인상을 빨리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투자자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금리 인상 한 번 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단기간에 급하게 할 때가 제일 나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내년에 만약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세 번째 금리 인상을 한다. 1년 안에 세 번의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저는 조금 줄일 생각이에요. 뭐 그렇지 않고 6개월 텀을 두고 어쨌든 천천히 하고 있다. 잘 맞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더 들고 가도 되겠죠. 이거는 뭐 그때 상황 봐서 조금 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인프라 예산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도로랑 다리 프로젝트가 130조, 철도가 78조, 대중교통이 46조, 공항 30조, 항만 20조, 전기차 18조, 도로안전 13조고요. 전력 인프라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써요. 86조. 통신 인프라에 돈을 많이 씁니다. 77조. 이 돈들 쓰는 게 나중에 이제 뭐 전기차라던가 이제 5G를 넘어서 이제 자율주행차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기반이 될 시설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상하수도 65조, 서부가 가뭄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저장하는 공사에 59조. 이것도 건설 공사죠. 환경 개선에 25조. 이렇게 돈을 쓰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또 이제 코로나 케어가 있는데 이것들은 뭐 인프라,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렇게 또 관련성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그럼 우리는 인프라 수혜주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다양하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예산안 보면서 어떤 기업들이 좋겠구나, 어떤 업종이 좋겠구나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리스트업을 뽑으세요. 너무 뭐 많다 그러면 업계 1, 2, 2위, 3위 정도까지만 뽑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이미 올라버린 거는 버리고 아니면은 이제 오르기 초입이라던가 아니면은 오르지 않은 이유, 뭐 오르지 않은 것들 보면서 아 얘는 오를 수밖에 없는데 아직 안 올랐네 이런 것도 찾아야 돼요. 근데 한 50개를 봐도요 그 중에서 아싸 할 수 있는 게 뭐 한 개 내지 두 개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보석을 찾는 느낌이다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예요. 이거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우선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쪽을 보면은 저는 이제 건설사나 시멘트나 건자재, 철강 쪽을 봐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장비를 한번 볼 수도 있어요. 캐터필러라는 회사가 있고요. 업계 1위죠. 세계 1위 회사고 점유율이 30%가 넘습니다. 배당이 2.2%고 PER이 22배. PER이 22배. 중장비가 약간 갸우뚱하죠. 아, 고민된다. 이런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러면은 뭐 퍼가 낮은 것도 있습니다. 두산 버켓이라고 해서 소형 건설 장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사가 늘면 당연히 여기도 잘 팔리겠죠. 배당이 2.4%고 퍼가 11배. 아니면은 나는 세계 2위, 그래도 글로벌 기업을 좀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중간적인 성격도 있어요. 건설 중장비 세계 2위 기업인 코마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죠. 여기는 세계 점유율 17%를 하고 있고요. 배당이 2.6%, 퍼가 17배. 그럼 본인들이 봤을 때 기준에서 나는 프리미엄이 있어도 업계 1위로 갈 거다. 아니다, 나는 저평가로 갈 거다. 나는 그냥 중간적인 걸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시멘트 회사가 있죠. 그 다음에는 철강사 먼저 보도록 할게요. 미국 내에서 철강사라고 하면은 이제 4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르셀로미탈입니다. 아르셀로미탈은 미국에서만 사업하진 않아요. 글로벌 회사인데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공장을 가지고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아르셀로미탈 같은 경우는 주가가 거의 1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올랐죠. 그러면 뭐 다른 거 없나? 또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25% 점유율 차지한 게 뉴코라는 회사입니다. 여기가 이제 많이 유명하죠. 철강하면 우리 미국 뉴코 많이 알고 있거든요. 25%. 유나이트 스테이트 스틸이라고 해서 US 스틸이라 많이 부르죠. 여기가 1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보신 다음에 그나마 좀 저평가인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갈 건지 아니면은 업계 1위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은 좀 옐로우칩 업계는 좋아질 건데 재무 구조가 엄청 나빴다가 갑자기 염라대왕이랑 악수 한번 하고 쫙 올라가는 주식도 있어요. 크게 오를 수 있지만 만약에 상황이 잘못되면 다시 크게 잃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법을 섞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시멘트 회사가 있습니다. 저라면은 뭐 라파즈 홀심이라던가 하이델베르크 이런 주식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시멘트 세계 1위, 2위예요.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라파즈 홀심이랑 하이델베르크가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훨씬 낮죠. 그리고 퍼도 좀 더 낮고요. 미국 내에 있는 지금 시맥스, 뭐 CRH 그리고 뭐 홈디포 이런 데보다 이제 퍼도 낮고 배당도 괜찮고. 그래서 유럽 주식 중에서 오히려 알짜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미국 주식에서만 찾겠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수수료 조금 잃더라도 내가 훨씬 더 좋은 주식 찾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다국적 기업 중에 유럽에 있는 것도 많으니까 이렇게 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미국 내에서만 사겠다라 그러면 시맥스가 그래도 미국 내에서는 가장 무난합니다. 이 멕시코 글로벌 시멘트 회사인데요. 퍼가 15배고요. 저번에 5월 달에 이런 인프라 관련주들이 그때 기대감으로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그때 시맥스 같은 경우도 8.2달러까지 갔었는데 지금 6.3달러니까 많이 떨어진 편에 속하죠. 그 외에 뭐 CRH도 있고 글로벌 건축 자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퍼가 27배입니다. 아까 시맥스가 15배거든요. 확실히 좀 차이가 나죠. 홈디포라고 해서 건자재 유통회사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건설이 화랑이 되면 홈디포도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홈디포는 작년 5월달 대비 주가가 더 올라 그랬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 이러면 못 사겠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반대로 말하면은 아 홈디포라는 데는 건설 업황의 리스크를 좀 덜 받는 편이다. 주가가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알맞은 기업들을 고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대중교통이라던가 전기차 관련 인프라도 봤는데 아마도 이 예산들이 전기차를 사라,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쪽보다는 전기버스를 확대한다라던가 전기충전소를 확대할 것 같아요. 그럼 전기충전소 주식도 볼 수 있어요. 1위는 차지포인트라는 회사인데요. 이제 북미랑 유럽 다 합쳤을 때 점유율이 73%, 차지가 거의 다 차지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1위 기업이죠. 아니면은 상장된 것들 중에서는 3위 기업 중에서 블링크 차징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8%.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 중에서는 빔 글로벌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워낙 많은데 아무래도 점유율이 높은 게 나아요. 그러니까 신생 회사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는 망하는 회사도 많을 거란 얘기죠.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을 회사를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지금 다 전기차 충전소 회사들은 다 적자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제일 센 애가 낫다 이거고, 프로테라라는 전기버스 회사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공공버스라던가 스쿨버스, 뭐 공공기관버스, 시내버스 이런 것들이 전기버스로 전환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보조금을 주면서 전환 유도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기버스를 만드는 프로테라도 매력이 있을 수 있죠. 참고로 프로테라의 진면목을 알아보셨던 투자자들이 1년 전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때 주가가 18달러였고 지금이 10달러니까 진면목을 너무 빨리 알아봐도 주식 투자는 괴롭다라는 거죠. 그냥 좋은 주식이 싸게 나왔을 때, 이 두 개가 겹쳤을 때 사야 되는 거지, 좋은 주식이 비싸게 나왔을 때는 항상 리스크가 있다. 이런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통신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뭐 AT&T라던가 버라이즌 같은 기업들도 괜찮을 거예요. 이제 5G 인프라가 다 구축되고 나면은 그 위에서 사업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통신주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이제 원초적으로 보자라고 하면 전선이라던가 뭐 케이블 회사를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코닝이라는 회사가 이쪽 시장에서는 1등입니다. 시가총액 38조고요. 시장 점유율 15%, 배당 수익률 2.6%, 그리고 PER이 30배예요. 홈스코프 홀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이고 시장 점유율, 북미에서 통신 케이블 2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로 여기도 괜찮습니다. 예, 좀 나뉘긴 하지만 이런 방식도 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고 많이 떨어졌던 것들을 잡는 방법들도 있을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효성중공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효성중공 같은 경우도 변압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다가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테네시주에다가. 이런 방법도 있겠죠. 아니면 대한전선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죠. 지금 미국에 초고압 케이블을 수출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2조고 호반건설에 인수됐죠. 그래서 전선 쪽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공사할 때는 또 뭐가 필요하면 돈이 필요해요. 공사업체들은 다시 또 대출받아서 하거든요. 자기 돈으로 다 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설기계도 대출, 인프라, 공사도 대출, 이제 다 짓고 난 다음에 상업시설이 들어오든 공장이 들어오든 주택이 들어오든 사업을 하든 간에 또 대출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대출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런 점에서 보면 뭐 모기지업체라던가 지방은행이라던가 뭐 더 나아가면 은행주까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ETF 성격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ETF 예로 들자면은 지방은행 ETF 같은 경우는 KRE라고 있어요. 1년 동안 50달러에서 75달러까지니까 1년 수익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아니면 이제 은행에 투자하는 KBE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40달러였거든요. 1년 전에. 지금 57달러니까 한 40% 조금 안 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투자 방법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 번씩 그냥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내가 한 포인트씩 잡아서 뭐 나는 전선이다 그러면 전선만 쫙 하고 시멘트다 그러면 시멘트만 쫙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맞추다 보면은 이제 이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관련주를 내가 다 스캐닝할 수 있겠죠. 그럼 스캐닝한 것 중에서 가장 확률 높은 애에 투자하세요. 가장 크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애에 투자하지 마시고 가장 확률 높은 애 위주로 한 2개에서 3개 정도 투자해 놓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